출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짐작은 했고 예상도 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출마를 하면 안 될 사람들 또는 출마 이야기, 대선 준비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정당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게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한덕수 출마설이 왔다 갔다 할 때 가능성만 따지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덕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별로 띄워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아? 이게 한번 탄핵도 당했던 사람이고 또 탄핵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뭐 탄핵 시켜만 주세요. 나는 출마합니다. 거의 뭐 이런 투로 지금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뭐 얘기 일단 나눠보죠. 정미정 박사님. 그러게 오늘 하루 종일 새로 고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오늘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확실하게 말을 안 했어요. 나온다는 건지 안 나온다는 건지.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들을 보다가 흥미로운 칼럼을 발견해서 제가 그 링크를 드렸어요. 중앙일보의 이하경 칼럼입니다. 4월 14일 오늘자고요. 제목이 한덕수 추대보다 윤석열 정리가 먼저다. 중앙일보의 칼럼이 뭐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겠습니까만은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 얘기예요. 국민의힘이 집권을 원하나? 그렇다면 먼저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로 파면된 윤석열과 확실하게 결별해라. 그래야 뭔가 명분이라도 생긴다. 이 당이 후보를 낼 수 있는. 근데 윤석열도 정리하지 않고 정권 2인자였던 한댕을 출전시키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들도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파면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에 다시 그 자리를 노린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평범하고 정상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출마와 관련돼서는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지금 보도되고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한덕수 대행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트럼프랑 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전화 통화를 한 번 했는데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소문을 냈잖아요. 이제 그건 둘째치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협상을 하겠다. 우리가 최대한 애를 써보겠다. 저는 이걸 일단 막아야 된다고 봐요. 아니 네가 뭔데 그걸 합니까? 한덕수 대행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협상의 대상은 내가 아니다. 2달을 기다려다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 2달을 이 운영을 할 때 국정 운영을 잘해서 대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면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과 협상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거를 중간에 껴가지고 자기가 협상을 한다고 하고, 이게 보도가 너무 긍정적으로 많이 되고 있다.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게 그런 보도,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 관련해서 마치 뭐라도 할 것처럼 그리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다라고 일단 지적을 해주셨고요. 민 기자님. 저는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그리는 그림에 한덕수가 결과적으로는 놀아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한덕수가 저는 대선에 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국힘 경선에는 아마 못 뛰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맹수들이 많아가지고요. 누군데요? 아니 뭐 맹수 물어뜯기 좋아하는 맹수 홍준표 뭐 이런 선수들이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툭툭툭툭툭 뭐 토론 같은 거 하면은 뭐
제가 봐도 한덕수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예. 저는 국힘 경선에는 절대로 안 들어온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뭐 어제 MBC 뉴스데스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시중에 도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또 얘기도 했잖아요. 결국에는 국힘에서 경선을 하고 후보를 내고 대선이 한참 이제 진행되고 마지막에 막판에 단일화한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 얘기는 한덕수가 저는 그 전제 자체가 대단히 웃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국힘에서 나올 만한 후보가 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뭐 이런 선수들밖에 없잖아요. 예. 이 후보들 가지고는 흔히 말해서 확장성이 너무나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덕수가 그나마 중도에 좀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아니 한덕수가 중도에 무슨 어필을 할까요? 하여튼 이 국힘 쪽에서 생각하는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놀아놨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처음에는 나경원도 좀 했다고 해요. 김문수를 처음에 강력히 미는 것처럼 나왔다가 또 관저에서 나경원을 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만나면서. 근데 한덕수 얘기가 이제 갑자기 확 불거진 거는 국힘 중진 상당수 의원들도 한덕수가 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가 있는 저 두 사람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리는 그림이 결국에는 자기가 어찌됐든 복권을 원하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윤석열이. 예. 복권을 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가장 적합한 말이 될 것이냐. 처음에는 김문수로 갔다가 나경원으로 갔다가 근데 이 둘은 좀 본선 경쟁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말도 잘 듣고 뭔가 좀 그나마 좀 내 말도 들으면서 이런 게 이제 한덕수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국힘은 왜 그러냐? 거기는 이제 당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권성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럼 당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한덕수가 말을 잘 들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덕수는 왜 그러냐? 대선 후보 나중에라도 뭐 나갈 가능성 있으면 자기는 어찌됐든 요만큼이라도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어떤 나름의 이해관계가 슬쩍 일치가 되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는 권성동과 윤석열, 김건희의 있던 수에 놀아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 지금 주말 동안 나오는 뉴스들을 좀. 그러니까 결국 한덕수를 뒤에서 부추기는 건 네. 한편에서는 윤석열, 김건희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국힘에서 당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이럴 것이다. 그렇게 한번 내피셜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뭐 이왕 그 얘기 나온 김에 도대체 이제 한덕수는 무슨 생각이며 왜 누가 이 사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걸까? 그 얘기로 그냥 아예 먼저 이제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윤김과 이제 뭐 권성동이라든가 권영세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들 나와서 분가분가 뭐 이렇게 뛰어다니. 그런 게 이른바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흥행에 도움이 되잖아요. 치겠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이렇게 이런 내란당으로서의 그런 분위기가 묻히고 자꾸 이렇게 누가 될까로 옮겨가는 것들이 좋으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고. 네. 윤김은 사실은 좀 당선 가능하거나 좀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 좀 심어놓을 prak지를 제대로 좀 하는 게 좋은데 네. 이 한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동일한거나 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강도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일단 좀 있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윤김, 윤김. 하나는 쌍권. 아, 쌍권. 예. 그러니까 국힘 그 당권파들하고 윤김하고는 서로 막 교류하면서 뭔가 이렇게 네. 이 사람을 이렇게 추대하는 분위기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둘의 목표도 좀 다르고. 네. 일단은 그 쌍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선을 통해서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되도록이면 내란당의 어떤 문제를 파묻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의제가 옮겨지는 게 제일 중요한 그쵸. 사람들이라. 네.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중에 떠중에 이렇게 떠가지고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라서 여기저기 다 불사지르고 다니고 이제 이럴 거라는 생각은 해요. 저도 지금 국민의힘 진영에서 움직이거나 이름이 있는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는 행동이 비슷하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원하는 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윤석열, 김건희는 지들이 살 궁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할 거라고 봐요. 전화를 붙들고 또 사람이랑 밥을 먹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 쌍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꿈을 꾸겠죠. 이제 앞으로 이 풍파를 견뎌내고 이후에 단단한 어떤 당권 뭐 네.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홍준표라든지 누가 있지 또 한동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윤상현. 아니 윤석열 안 나온대요. 나온다 그랬다 또 안 나온다. 또 안 나온다고 그랬어. 오늘 아침만 해도 나온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래? 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후에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네. 아니 유승민도 나온다고 그랬다가 안 나온다고 그랬다가 오늘 다시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당 경선으로는 안 나간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다들 아직 결정을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꾸는 꿈은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어떤 이는 그쵸? 그런 꿈을 꾸면서 사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모여서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같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단합이라든지 뭐 합일이라든지 뭐 한꺼번에 모여서 강한 힘으로 어떻게 간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건 한덕수는 저는 지금 이런 국면이 한덕수 입장에서 별로 잃을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한덕수는 노는다는 좋죠. 입장에서 좋죠. 뭔가 네. 그 아직 노란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덕수가 뭐 지금까지 막 강건하게 나는 그래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어 보니까 아직도 결정을 안 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뭔가를 결정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뭐 홍준표 정도가 지금 일단 때려치고 나왔으니까 이제 선거는 나갈 것 같은 거고 오세훈은 짜졌잖아요 벌써. 그럼 뭐 명태균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고 아니 그 자자바리들이 지금 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잖아요. 네. 오세훈은 저기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약간 서울시장 직자리도 위태위태할 것 같은데. 그렇지.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더 나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또 이제 그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왜 한덕수가 놀아나는 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입장에서는 뭐 좋잖아. 우쭈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좋은데 결국에는 그 쓰임새라고 하는 게 자기가 뭔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윤석열, 김건희의 뭐 의도가 됐든 저는 쌍김의 의도가 됐든 쌍김의 노림수는 너무 쌍권 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당권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6월 지방선거 이런 거를 하려면은 김문수 나경원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한덕수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쓰임새가 만약에 다 했을 때 저는 한덕수는 그냥 버려지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달라질 게 별로 없다는 거지 제 말은. 한덕수가 뭐 지금 내란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치. 그거는 어떻게 해도 받아야죠. 근데 만약에 어떤 국힘의 어떤 그 단일화가 됐든 뭐가 됐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든 간에 뭔가 대선을 한참 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란 수사를 하기가 뭐 검찰 입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뭉쳐가. 근데 어차피 50일이에요. 그렇죠. 끝나면 들어가는 거고 그게 후보였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는 거죠. 네, 뭐 그렇긴 한데 저는 한덕수 내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인물로 계속 비춰지는 게 그치. 자기에 대해서 터치를 좀 되도록이면 덜하게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약에 후보자가 된다거나 또는 유력한 후보자였다가 이제 백업하는 정도로 이제 물러선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만들기가 좋아서 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다가 끝나거나 어쨌든 할 거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후보가 되지는 못할 거라고 겁니다. 생각합니다만. 네. 근데 이거 외에는 별로 지금 수가 별로 없어요. 네, 수가 별로 없지.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게 최선의 수는 아니거든. 네. 이 사람한테는.
제일 좋은 수는 물론 윤석열이 내란한 거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게 그나마 자기한테는 막판 정리하기엔 제일 좋은 건데 그걸 절대로 할 리가 없고 공동 운명체들이 그걸 하도록 놔둘 리도 없으니까 네.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당분간 간을 보는 것처럼 할 텐데 이게 2, 3일 안에는 결정이 안 나면 이제 그렇죠. 그것도 끝이라서 네. 네. 저는 던지고 나가는 것까지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사람 스타일상 그렇게 막 결단력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긴 해서 근데 그동안 누구예요? 저기 이창용 총재 얘기도 좀 듣고 아마 좀 그러겠지. 네. 그다음에 김앤장 변호사들 얘기도 좀 듣고. 근데 변수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둘을 지명을 했잖아요. 네. 네. 한덕수가. 근데 그 주심 재판관이 마은영 재판관이잖아요. 예. 근데 보도를 보면 그 되게 스피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네. 네, 빨리 18일 전에 나올 것 4월 같다. 18일 전에 나온다는 얘기가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해가지고 가처분을 인용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입장에서 저 자리 버티고 있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때쯤 돼가지고 툭 던지고 아마 지금 원래는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멋진 건 민주당이 탄핵시켜주면 그러니까 탄핵 본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되기 전에 이 발의된 것들이 본회의를 기다리는 어느 즈음에선가 네. 사퇴를 하는 것. 네. 예. 그게 이제 제일 낫죠. 안 그러면은 탄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 묶여 있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모양새고 만약에 가처분 나올 때까지 민주당이 그런 행동을 안 취한다? 그러면 이번 주 내에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뭘까? 그래서 얘기를 가타부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냄새 풍기는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덕수가 뭐 정치 원로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치 원로를 만나가지고 뭐 의견을 구하고 있다. 네. 요런 기사는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게 아주 작은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뭐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번 주가 피크니까. 공수처에 고발은 했잖아요. 했죠. 또. 예.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탄핵 말고 다른 카드를 먼저 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물론 당연히 이제 그 한덕수나 최상목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여전히 이제 생각하는 그쵸. 그런 입장이지만 이게 가처분 이전에 그 한덕수로 하여금 사퇴의 빌미를 주게 할 탄핵 발의를 하기에는 약간 어색한 상태인 것만은 맞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그 선거 관리나 이런 문제가 좀 또 맞아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 어디에선가 이제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고 한덕수는 그거보다 며칠 더 적어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시간 자원이. 그래서 2, 3일 내에 뭔가를 결정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서로 이제 치열하게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 그냥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그냥 대선 관리나 좀 잘하세요. 잘 하겠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이제 그거라도 자기의 해야죠. 마지막 면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고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을 그래도 좀 무리 없이 마감하겠다. 여기에 내 몸을 다 바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라도 이제 자기 면이 좀 서는 이제 그런 일들일 텐데 그런 거를 나는 계속해서 메시지 그래도 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뒤통수 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안 내더라고. 그런 깜냥이 못 되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한덕수,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광의의 의미로 묶여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 한덕수 대행이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반기문이 있고요. 네. 반기문은 일단 저 제사란다. 성묘를 안 가면 됩니다. 현금 지급기를 안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캐릭터들이 그 반기문이 있고 예. 조금 멀리 가면 고건 전 총리가 고건. 있습니다. 예. 그런 캐릭터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력은 길지 않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캐릭터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완전히 좀 다른 거긴 합니다만 안철수도 있습니다. 네. 잠깐 반짝하다가 싹 사라져요. 한덕수 지금 대행이 뭔가 지금 주변에서 우쭈쭈쭈쭈 해가지고 그 난가병에 약간 지금 좀 사로잡히신 것 같은데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한덕수를 언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탄핵을
안 하도록 해야죠. 네. 탄핵을 안 하도록 일단 가처분 결정까지는 그렇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봐야 되는데 근데 한덕수가 또 이게 잔머리의 귀재라 덜컥 또 이게 던지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사퇴할 수 있다. 네. 네, 방금 민 기자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네. 네. 왜냐하면 난가병에 들리면 네. 근데 박지원 의원님은 그러더라고요. 못 나간다고. 그런 캐릭터가 못 된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발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퇴 던지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 사람 스타일상. 네. 네. 그래서 속으로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을 텐데 네. 빨리 던져주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뭐 아까 뭐 얘기하려다가 말았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을 박지원 의원이 평가 이게 오래전부터 네. 알고 지냈으니까 그 얘기했어. 절대로 무슨 뭐 대선에 나간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고 자기가 뭐 승부수를 띄우고 이런 캐릭터가 못 된다. 네. 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그거예요. 네. 이제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말이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지. 네. 네.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건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잘 네. 모르겠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기존 스타일로 해명할 수 없는 네. 면들은 되게 많이 그렇죠.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원래 같았으면 기존 스타일이었으면 지명도 안 해야 되거든. 맞아요. 그렇죠. 네. 한덕수 스타일상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 지명하고 이런지 못한다고. 전 지명할 때부터 뭔가 근데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난가병에 우리가 이전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철저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수를 놓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또 무슨 짓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그래도 저는 가처분까지는 일단은 네.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처분이 이제 이번 주 내에 18일 전에 그러니까 퇴임하기 전에 만약에 나온다 치면 15, 16, 17, 18이잖아요. 네. 화, 수, 목, 금이야. 그러니까 목요일 같은 정도에 이제 네. 나와야 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그쵸. 수인데 네. 이게 이제 요때까지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남은 거예요. 이 3일 안에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네. 계산들이 지금 막 진행되고 하겠죠. 있겠죠. 민주당 네. 측에서도 이제 탄핵 카드를 그 전까지 못 꺼낼 거고. 네. 그리고 한덕수도 함부로 또 집어던지지 못할 못하죠. 테고. 네. 이 상태가 아마 앞으로 2, 3일간 지속될 수도 있는데 요 얘기를 듣고 이제 한덕수가 그러면 내일 할까? 뭐 이러면서 이제 될 수도 있고 역시 하지 말아야겠어. 그러면서 뭔가 메시지를 확 바꿀 수도 있고 하루 정도 지나면 저는 메시지 톤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이 좀 들긴 드는데 오늘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뭔가 생각을 접지는 않고 있는 그러니까 알리바이성 멘트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기존하고는 좀 달라 보이긴 한다. 이런 것까지는 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하고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걸 트럼프 측에서 공개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덕수 쪽에서 공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앙일보 단독 보도 그거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 기밀 누설로 고발해야 된다는 얘기도 오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정상 간의 통화는 통화 내용은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 쪽에서 이걸 흘렸다? 자기 그 출마 뭐 이런 거를 뭐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고발 사안이라고 봐요 저는. 네. 예.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그러면 기밀이 아닌 거잖아요? 거짓말이면 그게 더 웃기는 거야. 야 이거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뭐 진창이에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거짓말이면 기밀이 아닌 것인가? 그렇잖아요. 나라가 아주 꼴이 우스워지는 거죠. 그래. 그리고 저는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사실이라고 다 믿는 거예요? 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트럼프한테 확인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트럼프 확인을 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트럼프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트럼프가 얘기할 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인데 저는 한덕수가 그러면 웃기면 그러면 끝이잖아. 사견님을 전제로 한덕수 추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면.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지. 야. 진위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 우리나라 시민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제도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특례법을 만들든 예외 적용을 이 사람이 되게 위헌적인 말을 아니 이게 만약에 뻥이면은 이 국민을 진짜 이거 그럼 잡아가둬야지 뭘 추방을 해. 아니 그리고 그러는 거지.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네. 지금 한덕수가 말했다고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중앙일보가 그 뭐 소스를 밝히지 않고 단독을 한 거잖아요. 네. 피해 나갈 구멍은 많죠. 지금. 유승준도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왜 그래? 아니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게 진짜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확 드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왜 믿냐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 출처가 불분명하게 흘렸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훨씬 높죠. 네. 예, 그러니까 약간의 협잡을 거쳐가지고 좀 잘 써줘라는 식으로 이제 흘리고, 근데 잘 써주는 과정에서 픽션이 상당히 들어간 이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게 거짓말이죠. 네. 근데 그 거짓말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한덕수냐? 트럼프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거짓말을 한 쪽이 그러니까 누구냐. 한덕수일 수도 있고 중앙일보일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또는 중앙일보라는 한덕수하고 건 이제 중앙일보를 그 연결해 사이에 놓은 누군가. 네. 메신저일 그 수도 있고. 누군가로 대충 정리되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옮겨가는 속에서 약간의 과장과 왜곡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대로 믿긴 힘들다. 그리고 이 소문은 한덕수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했다. 간보기에 딱 좋았고, 그다음에 지금 며칠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게 살아있다는 것도 그렇고, 네. 사실 확인은 불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한덕수는 하루 정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덕수의 속마음은 어떻게든 내가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치열한 머리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걸 테고요.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네.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유, 훨씬 낫죠. 네.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지금 거의 내란 공범 네.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큰 사람이 되어야 조그만 협상력이라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되든 살아갈 가능성이 플러스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이해가 안 가지는 않죠. 한덕수는 살기 위해서 저러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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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김문수, 나경원, 그리고 뭐 오세훈이 이제 저쪽으로 옆으로 갔다고 치고, 예. 그다음 윤상현은 지금 메시지가 지금 불분명한데 네. 한쪽에서는 출마한다, 한쪽에서는 안 한다 그랬다. 한다고 했어요. 네. 진짜야. 진짜요? 윤상현. 네. 그래. 근데 윤상현은 나올 것처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 일단 물음표 치고,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이제 한 4인 정도가 그렇죠. 나름대로 그냥 유력 후보 군안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네.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김문수. 경원, 김문수. 네. 이제 거기서 자꾸 잊어요. 원래는 이제 오세훈이 강력 네, 그렇죠. 4명 안에 빠진 들어가지 거고. 않을까 네. 생각했는데 오세훈이 이제 나가 떨어졌으니까. 와, 네. 여기가 두 자릿수였는데 4명밖에 없는 거야? 지금 계속 연속으로 불출마 선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정리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네. 교통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명으로 줄였다가 2명으로 줄였다가 1명으로 줄이는 방법을 쓴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4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긴 할 텐데, 이 김문수나 나경원, 홍준표 등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대통령 후보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나 홍준표 같은 경우는 차차기를 도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라고. 네. 그러면 도대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 일단 대선 끝나면은 국힘은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국힘 전당대회. 네. 당대표를 또 뽑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 일정을 보는 거겠죠.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큰 판에 어찌됐든 후보로 뛰어들어야 네. 당대표의 무대가 펼쳐지든 그 경선 혹은 그 뒤에 이제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다 뛰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가 됐든 간에 뭔가 또 그 자리를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입지를 키워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대선이라는 큰 무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정치인 입장에서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뛰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은 뭐 그럴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저는 김문수는 잘 모르겠어요. 네. 김문수는 마지막이거든요. 아, 마지막 불사른다? 저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판단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좀 상태고. 그런 것 같아. 그냥 끌려 나온 느낌? 네, 끌려 나온 거죠. 주변에 이제 극우들이 너 아니면 없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없나 봐. 실제로 이러면서 1등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전광훈 이런 극우들의 어떤 여기에 이제 필 받아가지고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버틸 수 이슈 있을까? 파이팅 하는 거로 그냥 네. 자신의 역할을 다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김문수가 이렇게 길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건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그냥 3명이야 이유가 있으니까. 그쪽 그룹들은 이제 일종의 자뻑.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승리하고 무관하게 네. 이런 쪽에 가깝고 홍준표는 그냥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라고 생각하는 난 그 뒤를 도모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홍준표가 원래 당내 세력도 없고 대구시장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은 서울시장을 하겠어? 못하죠. 네. 나와도 안 되죠. 그다음에 당권 안 될 거라고요. 안 되죠 이제. 네. 그럼 홍준표는 그냥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고 나경원하고 한동훈이 이제 되게 치열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거겠지. 나경원이나 한동훈은 이후 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그쵸. 거고. 그리고 둘이 왼수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김문수, 홍준표에 비해서 보면 이렇게 마지막 불꽃을 태우거나 어쨌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앞에 서 있는 상태고 나경원이랑 한동훈은 그렇게까지 앞에 안 서 있어요. 예. 그런데 이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그런 과정일 테고 오세훈은 어쩌나? 간당간당합니다. 예. 네, 그건 진짜로. 좀 지켜봐야죠. 네. 오세훈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해석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태균에 의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도 있긴 있는데 예, 자기는 하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안 받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캠프가 다 거의 해체되는 지경이니까. 맞아요. 많이 그만두고. 사람들이 그만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네. 명태균 얘기. 그러니까 예, 결국 그게 명태균이 한 가지고 아니 그 부동산. 그죠 부동산 문제. 부동산 크다고 거기서 봐요. 좀- 서울시장으로서도 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지지세가 없어졌다. 얘는 그냥 하발이다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 지지층 안에서의 분위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돼서 주변에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싹 다 사라졌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가볍죠, 되게. 그래서 명태균 쪽으로 해서 제일 먼저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네, 일단 이미 버린 거죠. 그래서 가장 뭐 그렇죠. 던진 거죠. 예. 유승민은 유승민 전 의원은 난 유승민 요번에 이런 것도 좀 약간 처음 봤어요. 불출마하겠다 그래놓고선 나온대잖아요. 무소속이다 어쨌든 이 당에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출마 쪽으로 처음에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국힘 경선에 참여 안 한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흔히 말해서 제3지대를 좀 그려보는 게 아닌가. 네. 안 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감이 엄청 떨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요. 제3지대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네.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지 이낙연. 뭐 이낙연 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반 이재명과 또 반 윤석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 안 되죠. 그게 되겠습니까? 네. 네. 양향자는 국힘 안에서 가겠다 그랬고. 그렇죠. 예. 아 맞아 양양자가 있었군요. 네. 존재감은 딱히 없습니다. 네. 저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통 보수 뭐 어쩌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란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미 정확하게 윤석열과 국힘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선을 그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되게 애매했어요. 그 뒤에 보이즈 스탠스가 아니 말로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행동은 여전히 국힘 내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뭘 자꾸 도모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해는 가요. 또 한 측면에서는 워낙 배신자 프레임에 본인이 많이 당해가지고 뭐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내란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지금까지 보인 거는 제가 봤을 땐 유승민의 어떤 재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승민 씨는 뭐 이번엔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보다. 끝난 것 같아요. 예. 차라리 이준석만큼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구이니까. 예. 예. 지금은 이준석이 유승민을 부르지도 않잖아요. 예. 예. 필요 없는 예전만 해도 거지. 예. 근데 지가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유승민은 이제는 걸치적거리는 존재가 된 거지. 자신의 입지를 이제 다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은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벌어지는 국면에서 제일 유리하다기보다는 이득을 얻는 게 이준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로 좀 더 이렇게 그 대안을 쏠리게 되는데 그게 이준석에게 일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최근에 이제 그 약간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데 3자 대결 국면에서 이준석이 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거, 예, 원래 수욱하고 여론조사 전반에서는 사라졌다가 네. 3자 대결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높은 것처럼 나온 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준석한테 지금 손해볼 게 없는 레이스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든 나중에 후보 단일화 얘기는 나올 것이고 예. 그러면 또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잃을 게 별로 없죠. 어차피 대통령 될 것도 아닌데. 이럴 때는 이제 뉴스타파가 나서줘야죠. 아니, 강희경 씨 PC 포렌식 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엄청 네. 근데 그 제가 뉴스타파 최근 그 보도들 몇 개 봤는데 네. 명태균 PC 네. 별거 없던데? 그러니까 그게 일부만 나온 거고 예. 뒤에도 엄청나게 뭔가 있대요. 그래서 예. 일단 기대는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별거 없던 데가 사실 뭐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미 나온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아유, 있고 그럼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에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걸 정치로 돌파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인정을 하든 뭐 사법 처리에 관련해서 뭔가를 하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재신임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철저하게 뭉개고 있잖아. 없던 일처럼 이제 하는 그쵸.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이만큼까지 그냥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 예. 지금 내란당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뭐 흥행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침 그 얘기 나온 김에 네. 흥행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흥행이란 말을 저는 원래 예전부터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아마 이거를 낯짝도 두껍게 쓰고 있는 상태가 전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요. 되게 모욕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여기에서 흥행이라 하면 뭘 의미하는 걸까? 네. 그러니까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 칭찬이고 악플이고 간에 포함해서 언론들이 많이 다루어지는 것, 다루어주는 것, 이것을 흥행이라고 보는 걸까요? 그렇죠. 자기들은. 일단 네. 그들의 입장에서 흥행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그렇게 쓰고 속안에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일은 사라진다 이거지. 그렇지.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올 것 같은 후보들을 다루는 데 있어 내란하고 연관시켜서 다루는 기사들은 거의 없으니까.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지. 네. 네, 거의 없지.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더더더더 없고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이들은 좋은 거죠. 많이 다루고 애초에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굳이 개헌이 아니어도 지금 그렇잖아요. 개헌 이슈가 다 없어졌는데도 아주 당당해졌지. 네. 네. 그래서 흥행은 결국은 많이 다루는 것 정도로 본다면 성공적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면무도회 같이,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인데 저는 우리나라 인구의 60에서 70% 정도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반대 감정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른바 30%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예, 쫄려서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또는 야 나는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흩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또 퍼센티지가 10에서 5%까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른바 극우라고 불리우는 건 5에서 이제 10까지 정도의 아주 단단한 정도가 있을 뿐인 건데, 근데 지금의 대선이 이른바 내란 심판이라든가 예, 이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자 맞는 말인데 그 각자는 맞는 말인데 네. 이게 명확한 정치적인 표로 안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냥 내란 심판 또는 계엄에 대한 책임,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완벽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다 내용적으로 맞아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들이고. 근데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확 하고 이제 불길을 일으켜서 역시 저놈들 저대로 놔두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되고 되게 만드는 견인차가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너무 많은 뉴스들이 너무나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언론의 탓도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이게 특정한 구호 내지 표로 표출될 수가 있을까? 이 부분 되게 좀 우려스러워요.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 지금부터도 뭐 고민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없었던 것처럼 하고 있는 저들의 본질을 제대로 폭로하고 제대로 지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사고를 특정한 형태의 어떤 투표 의지로 표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그런 언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이번 선거가 역사적인 어떤 평가일 수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아무도 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 마치 대등한 대선 경쟁인 것처럼 네. 그렇죠. 지금 되어버렸으니까 네. 이야기의 흐름들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들의 뻔뻔함을 우리가 이대로 못 이렇게 용서해 줄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의지가 좀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 놈을 또 대통령으로 막거나 이런 정치 세력을 다시 한번 정상적인 정치 세력으로 대접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의지가 이제 표현되는 뭔가가 그렇죠.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른바 제가 지금까지 지금 얘기했던 그 대선 후보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어차피 뭐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뭐 유승민이 됐건 뭐 이준석이 됐건 그렇죠? 뭐 한동훈이나 이런 친구들이 됐건 그나마라도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내란 세력과 거의 뭐 그냥 구별 없이 얽혀 있는 사람들과 다른 언어가 없어.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각축전들, 뭐 투표 경선 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게 없어요. 네. 어쩌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제가 그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제 전 대표가 됐죠. 뭐 지금 가장 유력한 이제 대선 주자이자 민주당의 후보이자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일단 제외두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으니까. 뭐 김동연이 됐건 김두관이 됐건 뭐 김경수가 됐건 이 내부에서 나름대로 민주당의 경선에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구호 속에서 사실 그 분노나 결기가 안 읽히거든. 예. 그게 저는 민주당 다른 후보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직 이재명을 향한 공격밖에 없죠. 굳이 말하면 이게 김경수 씨가 얘기한 건가요? 그 뭐지? 빛의 연대였나? 뭐 빛의 네. 연정? 뭐 하여튼 네. 비슷한 어떤. 네. 그러니까 좀 지금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방금 정준희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저는 결기가 느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어요, 그게.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네. 제가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나 그나마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은 조금은 낫고 김두관 전 의원이나 이분들이 경선 룰 가지고 이럴 거면 나는 뭐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라든가 나는 경선 이재명 들러리 살 생각이 없다라든가 뭐 자기야 경선 후보로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언제나 내가 제일 후보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근데 기본적인 구호상 이재명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라든가 네. 그 말을 하면서도 믿나? 난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게 정치적 구호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난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현실 인식이 없나도 있고 올바름에 관련해서도 이를테면 차라리 내가 더 큰 이런 뭐 빛의 연적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내란 세력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네. 더 큰 정치의 견인차가 되겠다. 그리고 이런 나의 말이 좀 더 강하고 좀 더 원칙적으로 생각이 들면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내가 당선이 안 될 것 같더라도 나를 좀 밀어달라. 내가 더 큰 목소리를 내보겠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권의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중도적이고 중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더 앞에서 더 큰 강한 목소리를 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투표를 뭐 안 뽑아주더라도 미워하진 않을 것 같거든 내가 볼 그렇죠. 땐. 네. 근데 왜 안 되지 그게? 내란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오로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에서 연설하던 그 모습하고 본질적으로 그게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상 아직도 돌고 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국힘의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얘기만 그것만 하죠. 수십 번을 했어요. 주어가. 네.
똑같아요.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김두관 전 의원도 그냥 본인의 민주당 경선 룰을 얘기하는 걸 떠나서 뭔가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의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없으면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이 여전히 저는 내란이 종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선 후보로 제가 출마하면서 어떤 안을 내고 어떻게 머리를 맞대겠다라는 얘기가 우선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마음만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란 국면에서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뭘 했던 간에 어쨌든 대중들이 그걸 인지할 정도로 뭔가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평가할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나빴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김동연이나 김두관이나 김경수나 이 후보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건 거지. 이재명 일극 체제, 흔히 말하는 그 일극 체제를 극복해야 돼. 그리고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당권을 장악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내 지분을 늘려야 해. 이게 땡겨져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급한 거야. 아직 내란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내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사실 상관도 없는 거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걱정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뚜렷한 정책적 차이라도 부각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경선 룰. 그다음에 뭐 일극 체제. 이런 그 이미 언론을 통해서 확정이 되다시피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만을 가지고 싸우려고 든다는 거지. 네. 실질적인 내용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고자 하는 거기까지. 그리고 너무 급하게만 싸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더 대중들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룰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왜 커뮤니티들이 다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죠. 이게 저는 그들이 다 당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꾸 약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하라는 일을 안 하고 그럼 내용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하지도 못한 채 그냥 룰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편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야도 너무 좁고 이게 차기를 생각하건 차차기를 생각하건 또는 뭐 자기 나름의 어떤 정책 미래를 생각하건 뭐건 간에 과연 어떤 올바름으로 민주당의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지도 일단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상대 세력에 대해서 분노도 잘 안 읽히고 그렇죠. 내란 세력이나 국민의힘이나 나는 그 정당을 이제 더 이상 이제 파트너로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이 현재 국회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 이 두 번째 담트니까 뭔가 협상은 해야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묻는 언어도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되게 막연하게 내가 더 이재명보다 넓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본선에서 힘들다. 그 두 가지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안 먹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메시지라든가 전략의 근본에는 이재명 악마와의 기댄 그러니까 거기 기대고 있다니까 오히려. 거기 그러니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기본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내란을 획책한 그 정당의 대적 전선을 명확하게 긋고 이 싸움 같이 하되,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끼리의 이 내부 경선에서는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그렇죠. 거야.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는 일단은 같이 힘을 모아서 내란당을 상대하지 않아. 마치 내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는 거는 국힘 대선 주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홍준표조차도 한덕수가 왜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오히려 민주당 쪽은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선 룰 가지고 뭐 남의 당 얘기니까 남의 당이라 그러니까 또 웃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니까 말하는 게 되게 웃긴 게 그거 가지고 막 정말 민감하게 하고 막 후보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등 뭐 그 특별 당규에 결정할 때 되게 웃기는 게 비등비등해야지 룰이 요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가고 저렇게 가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비등비등하지 않다는 건 자기들도 뻔하게 알아. 그 얘기는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재명한테 갈 표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건 무슨 수든 써서 하겠다는 얘기거든.
이른바 역선택이라도 써서 하겠다는 얘기. 그렇죠. 그걸 모르나 당원들이?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그 결과가 그건 다 났을 했어? 때 자기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입지가 커질까? 그 정도 정치적 계산도 안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룰이든 상관없다. 나는 단순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대안이 되고 싶고 그 대안이 되는 방법은 더 큰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지만 나는 더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더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지는 안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워는 안 할 것 같다는 거지. 네. 그리고 다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새 정부가 어쨌든 만들어질 때 또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누군가랑 함께 해야 되잖아. 진짜 네.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럼 거기에서 비전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비전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근데 저는 비전 쉽지 않아. 비전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내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네. 그렇죠. 투지라도 있어야지. 그 역할과 입장에 대해서만이라도 명확하게 보여주면 저는 이런 식으로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뭐 민주당 당원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이토록 많은 적을 만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들이 쳐다보거나 자기의 이른바 백그라운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경선룰 얘기하고 무슨 뭐 독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이 근저에는 이재명 악마워라는 그전 베이스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아니 여론조사를 봐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그 룰 바꾼다고 자기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웃긴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 써줘요. 그러니까 아유 민주당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말이 되게 써주는 거는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애초에 이제 뭐 이게 그나마라도 언론에서 자기를 좀 더 받아 써줘가지고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로 되는 방식이 그 방식이니까 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라도 하려고 또는 심지어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들 일부나 이런 데서 이재명 일극 체제 이른바 이런 것들을 맞아서 그냥 결국은 어대명을 하는 네. 그 방식으로 그냥 재미도 없이 경선이 진행될 것 같으니 그거에 나름대로 파란을 일으킨 어떤 후보에게 좀 더 관심을 집중해주는 네. 그냥 그 놀이 다시 말해 언론에 의한 흥행놀이 이거에 그냥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네. 수준까지 좀 간 게 아닌가? 네, 맞아요. 네. 그냥 단순히 이용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대선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쟤네들이 저렇게 천연덕스럽고 뻔뻔하게 행동하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자꾸 싫고요. 그렇죠. 언론이 어차피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반대되는 세력에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논란들이 이제 빠지면서 결국에는 그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다수의 어떤 지지를 받는 정도의 후보로 가면 정권의 초기 동력이 그렇게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쟤네는 그거 보고 권토중례하는 거 할 텐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발목 잡을 건덕지만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할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이용하건 또는 언론을 이용하건 간에 또 이런 방식으로 대선이 이제 나머지 50일 정도 남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되면 차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저들의 책임 묻고 이쪽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 개혁의 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차피 뭐 쟤네들 대통령 못 만들어라는 생각으로 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대선 주자들과 언론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이 다 거의 그러니까 모두 대다수의 언론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그냥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말도 안 되는 애들이 후보랍시고 이렇게 뛰어노는 것도 그렇죠. 괜찮은 거야. 네. 한덕수가 2인자잖아요. 네. 그 정말 내란 우두머리를 승계했어 지금. 근데도 냅두잖아요. 네. 어떻게 이래?
걱정이네요, 진짜. 자, 그래서 뭐 일부가 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져오신 내용 중에 약간 더 이제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다루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기현 얘기는 왜 꺼낸 건가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 가장 열받게 한 거는 예. 솔직히 저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한덕수보단 지기현 판사입니다. 네. 일단 그 지하로 윤석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네. 재판정으로 출석하게 결정한 거는 고등법원이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뭐 한 수만 번 양보해서 네. 이 양보는 왜 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근데 피고인석에 윤석열이 앉아가지고 재판정 들어와가지고 거기 앉는 거를 불허한 거는 영상 촬영을 불허한 거는 지기현 판사 네. 재판장. 그것도 피고인 요청이 먼저 있었던 것도 아니라며. 아니에요. 영상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처음에 이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그 영상 기자단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요청을 늦게 했다. 그래서 불허한다. 개소리. 그렇죠. 그게 멍멍 소리죠,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댔고 제가 이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진짜로 이 지기현 판사는 검찰이 제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면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처음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했잖아요. 재판이 오전에 윤석열이 40분 동안 혼자 떠들었어요. 네. 오늘도 또 그랬다며. 그 내용 상황 모른다 그랬다며. 네. 네. 그 내용은 뭐 일단 내용 자체가 다 개소리지만 40분을 혼자 떠들게 하더니 오후에 저기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일단 오전에 끝날 때 말이 뭐 할 얘기가 남았는지 20분 정도를 더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후에 또 40분 혼자 떠들었대요. 그러니까 80분 넘게 혼자 떠드는 거예요. 물어봤죠 또. 저 이런 게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기현 판사가 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어떻게 그걸 그래 허용을 하냐? 저건 아예 그냥 대놓고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거 기피 신청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네. 일단 뭐 애초에 비공개한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내란 재판인데 민주주의 교과서를 써도 부족할 마당에 비공개로 하고 얼굴 안 찍지 말라 그러고 아까 하 회장님인가가 자기 얼굴 안 찍히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피고인석으로 피고만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예. 뭐 저 블러 처리해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박근혜하고 이명박 때 예. 다 그 재판장이 왜 이걸 영상을 공개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 다 얼굴을 정면 사수로 찍더라고요. 네. 근데 지기현은 지금까지 저도 이 사진으로만 지금 봤잖아요. 네. 옛날 사진. 그래서 저는 내심 야 너 저기 저 피고인 출석할 때 너 쌍판떼기 좀 보자.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불허 결정을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계속. 물론 고려를 하겠다라고 이번이 뭐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하니까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의 그 자료 화면을 우리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국민의 알 권리잖아요. 네. 언론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렇죠. 네.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겨요. 네. 국민의 알 권리 이건 정말 개떼처럼 달려들어야지. 이거 맨날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까지 뭐 특혜론 뭐 짜장면 시켰냐고 아방국론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맨날 사람들이. 그랬잖아 알 권리라며. 네. 그럼 또 아마 이렇게 답할 거야. 아니 너희들은 조국 국면에서 인권 그렇게 얘기해 피의자 인권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니 그 내란하고 같아 그게. 그리고 파면당한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이게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보루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공개하고 다 알려야지. 네. 그럼요. 이게 무슨 피의자 인권 따지고 이럴 때예요. 얼굴 이미 다 알려진 사람인데. 망신 당할까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망신 당해야지 이런 인간은. 근데 언론은 망신 줄 생각도 없어. 그럼 집에서 나오는데 카 퍼레이드를 하고 오더만 길을 쫙 막아놓고 금요일 저는 저녁에. 이 모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밟았던 재판장에 도착을 하고 포토라인에 서고 듣기 싫은 질문 받고
막 플래시 터지면서 들어가고 또 거기 또 재판장에 들어와서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플래시 터지고 그다음에 그거 진짜 열받았어요. 이름, 그래. 주소, 직업을 지기현이가 자문자답을 해버렸어요. 네. 박근혜 때 직업 뭡니까? 박근혜 무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기현이 전직 판사, 전직 대통령이시죠. 윤석열이 끄덕끄덕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판사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2월에 판사 인사 이동이 있어서. 또 물어보죠. 세 명이 이쪽 왔어. 3월에 재판을 갔어. 피고인 한 명씩 다 일으켜요. 네. 그다음에 시작해. 그러면 1972년 몇 년생, 그다음 주소는 그다음 직업은 그러면 당당하게 무직이라고 저만 그랬지. 딴 사람들은 일단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피고인은 그랬어요. 뭐 무슨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판사가 딱 그래서요. 무직이라는 거죠? 이렇게 딱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전직은 의미가 없어요. 전직이 무슨 직업을 얘기하는데 전이 무슨 상관이야? 아니, 무직인 거지. 그걸 판사가 직업은요 이렇게 물어야죠. 근데 심지어 대신 했는데도 왜 그렇게 하냐고. 이게 아주 기분 나빴어. 지기현은 정말 기분 나빠. 판사라는 호칭도 붙여주고 싶지도 않네. 그냥 나는 대놓고 윤석열을 봐주겠다. 그냥 이걸 그냥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네. 상당히 좀 모욕적이거든요. 네. 판사 쫙 앉아서 딱 일어나서 생년월일, 주소 그런 거 있잖아. 왜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런 막 줄줄이 다 얘기하면서 그럼 직업은 그러면 무직. 굉장히 기분 나쁜데. 원래 재판정에 세 가지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가 강제로 앞에 앉힐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지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 자기의 본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누구야? 그 패션 디자이너 예. 그래. 앙드레기 뭐 이런 얘기 본명을 얘기하게 일부러 네. 하고 그게 권위를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법정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결국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판결권하고 이 세 가지가 원래 사법부의 이른바 권위들을 만들어내는 장치들인데 이걸 스스로가 포기한 거야. 이건 진짜 이건 지기현 판사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예.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기현이 나는 저기 피고석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직업 전직 판사라고 얘기 마세요. 그렇지. 무직이지. 그래도 변호사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예.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근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기분이 진짜 안 좋거든요. 네. 정말 안 좋아. 정말. 저도 이제 선서하고 그다음에 증인 아니 저기 형사 재판도 받아봤기 때문에. 예. 근데 피고가 선서를 그 신문할 때. 근데 판사가 중간에 나오라 그래요. 네. 선서하라 그래요. 선서하고 이제 다시 앉아가지고 묻거든요. 그 주소를 진짜 다 얘기를 해야 돼. 다 얘기해야 돼. 그래서 다른 보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내 주소를 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얘기를 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이 생략이 됐다는 걸 딱 네. 보니까 이 내란 수괴범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네. 이건. 그때는 그래도 직업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지금은 띵구리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은 만약에 지금 물어봐 그때는 기자였으니까 네. 기자입니다. 뭐 미디어오늘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물어보면 저 프리랜서 그러면 이제 판사가 무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나도 아주 단호하게 무직입니다 했어. 네. 괜히 긁힐까봐. 네. 진짜. 네. 괜찮아요. 지금은 저기 법인 관련 법인은 아직 안 만들었고요. 그래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만들어요. 아무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나는 진짜 그 얘기 주소 얘기한 지 한 달도 안 됐다고요. 네. 이걸 딱 보는데 정말 진짜 딱 여기에 딱 기분이 진짜.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제가 연구하는 이론에서 원래 본질이 폭로돼도 사람들 앞에 본질이 폭로돼도 그 대상의 권위가 사라지지 않거나 그 대상이 여전히 자기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원래 제도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질이 여러 차례 폭로됐잖아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고 그렇죠. 대통령은 나라 생각이 전혀 없고 김건희는 캣타워 500만 원짜리 사고 앉아 있고 예. 그리고 그걸 들고 날랐고 아크로비스타로 창피한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판사들은
특혜를 주고 있어. 너무 명확해.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들 그렇죠. 눈으로 이미 지금 몇 차례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제도가 안 망가지고 막 이렇게 헌정이 유지되고 있는 게 신기한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에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지탱하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유지되고 그쵸.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제도로부터 이득 하나 얻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특혜 하나 얻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제도를 부수면 안 되지 라고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너무 불행해 이게. 이를 악물고 참고 있잖아 지금. 네. 지금 오전에 그 뉴스를 접하고 잠시 잊어먹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또 캣타워를 언급하니까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집사로서 예. 캣타워 5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게 사진에 찍혔잖아요. 심지어는 그거 절대 예. 그걸 원가를 5만 원도 안 예, 하겠구만. 부풀렸다라고 하는 설이 지금 있죠. 당연히 그랬어요. 저는 슈킹에 강력히 네.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예. 그것도 말도 안 돼요. 500만 원. 21g에서 납품했다며. 예. 5만 원 해요. 5만 원? 아 그게 그거 중간에 비싸면 한 100만 원까지 간다는데. 비싸면 왜? 100만 원까지 가는데 예. 그 만약에 그 사진 찍힌 그 캣타워가 그 캣타워라면 그거는 아니에요. 네. 예. 그래 그건 싸 보이던데 딱 예.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진짜 캣타워 5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이게 이런 게 사람들한테 그냥 에휴, 그래 쟤네들 어련히 뭐 계속 저랬겠지 뭐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상태가 자꾸 만들어지는 게 전 되게 참 많이 짜증이 납니다. 네. 이 한 건만으로도 정권이 흔들흔들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었을 사안이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후지잖아요. 네. 캣타워 500만 원이 뭐야? 그 진짜. 편백 욕조? 네. 2천만 원이라며 2천만 원. 기 그건 왜 또 안 뜯어갔대요? 몰라. 정말. 아니 뭐 저거 봐, 저 그림 봐봐. 네. 저거 싸. 저거 보이잖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저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후져요. 지금 딱 저것만 봤을 때도. 네. 어쨌든 납품선은 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된 게 이제 정미정 박사님이 가져오신 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심우정 딸 관련된 보도. 네. 이게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국 딸 보도와 심우정 딸 보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도 누군가가 또 애써서 정리해서 많이 돌아다니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으로 드린 거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걸 보시면 일단 조건을 똑같이 해서 이제 본 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을 2019년 8월 19일부터 2019년 8월 27일까지 딱 정해진 날짜 동안 보도 건수가 5,757건.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기간을 똑같이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도 건수가 255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전체 5,757건대 255건이 되는 거죠. 이 압도적인 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게 참 특이한 게 이 두 사건은 유사성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일단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전체 보도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심지어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보도에서는 실명이 거론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실명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신문방송 모니터에서도 이제 대상으로 한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네. 예, 특정한 49개인가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 민원연의 이 모니터는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그래프 하나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뭐 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계속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꽂힌 건 이 조국 딸과 심우정 딸 보도가 23배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해석한 기사가 있어요. 네. 한겨레의 4월 13일 기사입니다. 조국 딸 대 심우정 딸 보도 23배 차의 비밀이라는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보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 양만 차이 나는 게 아니다. 실명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났었다. 그다음에 두 사건의 유사성은 뭐 이렇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권력형 비리 가능성으로 보더라도 심 총장 딸 관련 보도가 더 많아야 정상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평범하게 쓰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비슷해 보이는 권력자 자녀 관련 의혹 보도인데 왜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날까? 흔히 언론의 편향성을 사유로 든다. 하지만 이건 되게 피상적인 거다. 그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을 때 보면 언론의 편향성 이전에 검찰의 편향성이 존재하는 거다. 검찰의 원인이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팩트를 공급하면 언론사들의 보도 경쟁이 거세지고 그러면서 자체 취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기사가 이렇게 많아지고 보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데 이번 사건은 검찰 편향성을 가지고 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언론도 보도를 안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검찰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언론 개혁도 절반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고? 이 말도 맞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마 정 박사님은 언론이 자기 책임을 회피한 채 왜 검찰 탓하냐 이거 가지고 아마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거를 이 한겨레가 회피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 구조상 검찰이라는 자가 이걸 묻어버리면 네.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좀 더 목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물론 일부 언론들이 나서서 그래도 이걸 탐사 보도를 하고 이제 더 파고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23배 격차를 한 15배 격차 정도로 줄일 수 있을까? 예, 정도의 효과일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언론의 뭐 책임 혹시라도 묻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보도였다면 뭐 충분히 그렇게 이제 비판받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구조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것이 다 거짓말이다. 완전히 책임 회피를 위해서만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뉴스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사실이니까. 크죠. 그건 굉장히 크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 자녀 특혜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 자체 취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런 해설을 통해서 검찰의 핵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검찰의 편향성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되면 언론 개혁이 절반은 이루어진다.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 된다고 언론 개혁이 그럼 반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없어지고 뭐 기소청으로 되고 어떤 식으로든 구조적인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언론 개혁은 그럼 절반이 될까요?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주고 싶진 않습니다. 네. 뭐 굳이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혜 보도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게 나눈 한 가지 원인은 검찰 수사에 있다. 다른 한 가지 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는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언론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방기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나름대로 괜찮은 논의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그 하나를 빼놓은 무의식에는 뭐 정 박사님께서 의심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이지 않겠느냐라고 뭐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자, 어쨌든 이제 저는 이 심우정 딸에 연관돼서 애초에 그러니까 공직자의 그 자녀라든가 가족에 연관된 부분들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보도를 하는 건 좀 별로 옳지 않고 그게 그 실현시킬 공익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미 벌어진 일과 지금 벌어져도 마땅할 일 사이의 갭이 이렇게 큰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우정 딸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그럼요. 심우정 네.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심우정 자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이놈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하는 짓도 없이 그냥 나쁜 짓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네. 예. 최소한의 뭔가 이렇게 균형이라도 일부 잡는 알리바이 액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 인간을 그냥 그들에 두는 게 난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신민경 씨와 관련해서는 예. 더 지금 이런 비판 여론이나 이런 게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약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예. 열이 받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조국 딸을 다루듯이 했었어야 되느냐? 그건 동의할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 지나쳤거든. 그건 잘못된 것이었고 그 수사도 역시 지나쳤어요. 근데 그 지나침과 얼마 정도 차이도 안 나서 바로 이렇게 더 지나치게 안 하니까 네. 이게 더 대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뭐 적당한 수준의 재수치여도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건 언론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는 진짜 좀 냉정하고 냉혹하게 정미정 박사님이 저는 지금 부당하게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심우정 총장의 딸, 이 특혜 채용 의혹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지금 상당 부분 이거 수사를 하면 당장 저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뭐 심사위원들도 있을 거고 공무원도 있을 거고 외교부에 또 국립외교원까지 가게 되면 저는 더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처절하게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돼 있는 사람들. 네. 이 요건만으로 보더라도 사실 심우정의 딸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훨씬 더 심각해요. 심각하죠. 그렇죠. 훨씬 심각. 이게 훨씬이라고 비교를 해도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성인의 그 공무원 채용에 연관된 부분들이고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예. 함부로 뭐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건 특혜 채용하려고 애쓰는 적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1등을 했다가 심우정 딸 때문에 3등 해가지고 불합격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사람 인생 자체가 지금 바뀐 건데 음. 아무런 지금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들이 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굉장히 높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너무 화내지 말고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 이건 화가 나야 돼.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윤석열 하나 파면시킨 거, 예. 그 물론 큰 거죠. 정치 권력이란 관점에서. 그리고 큰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 자체는 이제 맞고 그렇긴 한데 그거 하나 달랑 내주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끼리 쿵짝쿵짝, 예. 붕짜자 붕짜 뭐 거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다 스테이 하고 네, 있어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빼고. 그리고 2016년, 17년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건 너무하해. 그렇죠. 예. 더 큰 악이나 더 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 도대체 어디서 손대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예. 근데 뭐 일단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와 국회를 다수로서 이제 갖게 되는 최근 들어서 첫 정부와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가지는 상승 효과의 강력한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물론 사법부는 이제 그 논의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나 이런 그 대법원 체제가 이런 행정과 입법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비교적 강력한 정부의 탄생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온갖 수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정말 긴밀한 준비가 필요한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짐작하고 생각하고 여기에 어떤 수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둬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것들을 예비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 예, 직위원이 보여주고 있는 거, 네. 그렇죠? 우리 언론이 심우정이 하고 있는 짓들 이런 것들이 바로 권력을 만약에 이제 준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에 저항하는 진지들이 어디에 구성돼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저는 잊지 말고 각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일부 정치 데스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로 물망이 오르고 있는 이 천연덕스러운 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기득권 내지 기성 세력은 과연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